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구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세 등의 환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1항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 수출 등이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단순하게 수출만 말하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의 어떤 공사나 판매나 공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출 신고도 있고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2년이라고 하는 말 쓸 때는 기준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자, 이거를 저희가 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말을 씁니다. 수출 이행 기간. 저희 그 요약집이라고 된 거 있죠. 요약자로 드렸던 거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수출의 경우라고 써 있죠. 저희가 관세법상 수출 신고 수리가 된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 예외 있는데 자, 수입 신고 수리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 대상 수출에 제공해야 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된다. 수출용 원재료라고 하더라도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세 환급의 요건 중에 하나로서 수입된 물품이 특정한 기간 안에 제조가 돼야 된다. 수출한 물품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수출 이행 기간 이렇게 말을 쓰게 됐는데요. 그 날짜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수입을 하고 나서 2년 안에는 제조에 사용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조라기보다는 수출을 할 때까지 기간이 2년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세관 입장 이런 거겠죠. 이게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초에 수입했을 당시보다도 나중에 이제 세율이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조라고 하는 과정은 2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년 안에 수출까지 완료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딱 2년이 아니에요. 2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날짜가 있거든요. 기준일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2012년 5월 12일 날 수출이 완료됐는데요. 그날부터 소급해서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의 말일부터, 그렇죠. 12년 5월 31일부터 해서 소급해서 2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2010년도 5월 12일 날 수입된 건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소급해서 2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에 그 달의 말일로부터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2년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23개월 이렇게 말을 쓸 때가 있어요. 23개월. 2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딱 2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짧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23개월 정도 내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이거 저희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23개월 안에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2년 안에 환급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이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예외를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원래 원칙은 2년까지로 적혀 있긴 한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써 있고 그 괄호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플랜트 수출이라 써 있죠. 플랜트 수출에 대한 정의는 저희 대외무역법 가시면은 거기 정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산업설비 같은 경우에 특정 금액 이상의 수출을 산업설비 수출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플랜트 수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산업설비를 하는
만든다 보시면 돼요. 발전소나 달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시간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2년 안에 만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3년까지는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쓴 거죠. 원래 원칙은 2년,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3년까지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준 일자가 나옵니다. 1항. 첫 번째, 1호, 법제 4조 1호가 뭔가요?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경우죠. 그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기준 일자를 잡겠대요. 근데 주의할 게 있죠. 그 위에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적혀 있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해서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서 잘못 쓰게 되면 점수가 엄청 깎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호, 나머지 법제 2호부터 4호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어떤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그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2항, 법제 구조 1항 본문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는 1항에 따른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신고 수리, 반출 승인, 즉시 반출 신고, 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소급해서 2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2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그러니까 지금 1호, 2호, 3호를 보시면 다 지금 수입 통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해서 반출을 하거나, 어쨌든 수입 통관이 완료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자, 4호를 보시면 이제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내 거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법제 5조 3항에 따른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로부터 이제 그 날짜를 기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지금 그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극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요약자로 보시면 2012년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혀 있죠. 소급해서 보니까 빨간 글씨로 2010년 5월 31일까지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 5월 30일 날 수입 신고했는데 수리된 날짜는 5월 31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가능하겠죠. 반대로 2010년 5월 30일 날 신고를 하게 됐고 그 날짜에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기준점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수리 날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거의 같은 날 되긴 하지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준 되는 날짜는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된 날, 그 다음에 즉시 반출 신고된 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래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공급되는 날, 공급한 날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볼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행령 주조의 2가 나옵니다. 수출 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써 있는데요. 아까 봤었던 거 있었죠.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을 때 그 물품은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상 32조 1항에 따른 그 내용이 뭔지를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죠. 플랜트 수출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출 등이 지연됐다고 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2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지금 대통령 정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다. 보통의 그 화주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품 자체가
2년까지 사용이 안 돼가지고 환급 받지 못한 업체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보겠습니다. 2항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게 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에서의 거래를 했어요. 수입한 자가 바로 이렇게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제3자한테 물품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판매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 제조 가공을 하고 나면은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라 부르는 것을 발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에서의 제조 가공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은 2년 안에 소급해서 2년 안에 물품이 수입됐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있은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수입을 하고 나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양도를 하면 그 양수한 자가 그 1년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제조하는 과정, 그러니까 수입하고 나서 제조 가공을 하는 날까지, 그래서 공급하는 날까지 기간이 있다고 치면 이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연장이 된다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물품 수입해서 제조 가공해서 양수한 자는 그 날부터 2년 안에 수출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제조 가공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나죠. 다만 그게 지금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수입된 상태 그대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거 저희가 분할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증빙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수입을 한 날이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2020년 1월 달에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게 된 거죠. 제조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3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2020년 4월 정도에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물건을 팔게 된 거예요. 팔게 되면 그 물건을 구매한 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매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부터 간단히 보게 되면 2년 안에 수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출 등, 그렇죠. 수출을 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물품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제가 지금 수입을 하고 나서 가공을 안 했어요. 그냥 수입한 상태 그대로 그냥 양도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분할 증명서 발급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가공이 없던 거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수출 이행 기간에 이렇게 포함되는 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처음에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된 날부터 계속 2년까지로 여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국내에서의 어떤 제조 가공이 있으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장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상태 그대로 가는 경우는 수출 이행 기간에 제외하지 않지만 다만 국내에서의 제조 가공을 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수한 자는 최초 수입 신고 수리된 날부터 제조 가공 한 달까지 걸리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는 수출 이행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만큼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요약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요약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저희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원재료 수입 후에 제조, 가공, 수출 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소급해서 2년 안에 뭐 수입 신고 수리가 되거나 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국내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기납증이라는 거 보이시죠? 기납증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 기간, 뭐 1년이 돼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 안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납증을 발급받아서 국내에서 그 물건을 샀던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물품을 수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저희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시행령 제9조 2항을 보시면 그 사호가 있잖아요. 사호를 보시면은 내부 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일자를 가지고 소급해서 계산한다고 나와 있죠. 그쵸? 이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최후의 거래 날짜부터 계산해서 2년 안에, 그쵸? 그 물품이 수출이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서 보시면은, 법에서 제2항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구 신용장 등의 거래가 되고, 직전에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1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된 날부터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써 있고요. 다만 그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제조 가공을 했을 경우는 연장을 해주겠지만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 시의 기간 적혀 있죠. 1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1년. 다만 물품의 특성상, 거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처음에 물건은 내가 뭐 수입을 하든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A, B, C가 있어요. A는 수입자, B는 국내에서의 이제 어떤 구매자, 그리고 얘는 수출자라고 써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자 수입 신고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 2년 안에 자 수입 신고 수리가 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반출 승인을 받은 날 그게 있는지, 아니면 수리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한 것이 있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국내에서 거래한 것이 있으면은 그 최후에 거래된 날을 있으면은 그 날짜를 산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입자가 그냥 원상태로 그냥 이렇게 양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는 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할증명서 발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조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즉 원상태로 물품을 그대로 납품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기준이 뭐냐면 이거죠. 수출자가 그러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지금 수입 신고 수리된 날짜를 가지고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2년 이내인지 보고 맞으면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이게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면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환급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상태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제조를 했어요. 제조를 하고 C가 또 제조를 하고 얘가 수출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최초에 수입 신고된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수입 신고 수리된 날짜가 있는데 여기 걸렸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1년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수입하고 나서 1년 안에 제조 가공을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여태 걸렸던 시간에 대해서는 수출 이행 기간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잡을 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거 빼주니까 이게 더 이렇게 연장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지금 제조했기 때문에 여기 걸렸던 시간도 만약에 1년 이내로 잡혀 있으면은 또 연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원칙은 이제 1년 이내라고 써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조. 10조를 볼게요. 환급금의 산출 등이랑 환급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서 환급금을 산출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환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환급이 있고요. 개별 환급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 환급이 뭐냐면
수출된 물품이 있다고 칠게요. 그 물품에 투입됐던 물리적 또는 화학적 결합되어 있는 물품뿐만이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 전체를 다 포함해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개별 매칭을 한다는 거죠. 내가 수출한 물품이 있다고 치면 이 물품에 투입됐던 또는 소모됐던 수입된 원재료가 있다, 수입 자재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었던 관세가 있다, 관세 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 전체 다 환급 신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원칙인 거겠죠. 수출한 물품에 사용된, 생산에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를 보려면 그 투입된 또는 소모된 그 자재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관세 환급을 해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A라는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 투입됐던 자재가 A, B, C가 있어요. 처음에 A가 100개 수입됐고 B가 50개 수입됐고 C가 20개가 수입됐는데 이 A라는 물건을 만들 때는 A는 예를 들어가지고 50개, B는 10개, C는 5개 이렇게만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때 당시에 납부했던 세금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수입하면서 지금 가격이 있을 거고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은 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개 곱하기 가격 곱하기 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A, B, C 다. 기본 전제는 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입니다. 세관 공무원인데 제가 이제 환급 신청하려고 왔어요. 제가요 지금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투입된 자재가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했으니까 환급해주세요 말을 하게 되면 세관이 욕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납부한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내가 납부했던 세금하고 그 다음에 수출했던 물품에 사용된 그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개별적으로 그 내가 투입된 또는 사용된 그 소요량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죠.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 이것을 저희가 소요량 계산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BOM이 되겠죠. 소요 자재 명세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급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개별 환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BOM이 있어야 돼요. 소요량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환급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자, 2항 관세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 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자, 원래 원칙이 뭔가요? 물품을 만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큼 물건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관청이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좋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소요량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시해 줄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급 받을래? 아니면 너희가 직접 개별로 작성해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표준 소요량 제도라고 말을 써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개별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일 거예요.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평균적으로 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높게 산출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업체 입장에서 낮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시행령 제11조를 보니까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서 소요량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써 있네요. 수출 물품명, 소요량 산정 방법, 산정이 기준되는 기간, 적용 기간, 제조 공정, 공정 설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해서 세관에다가 소요량 계산에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볼게요. 소요량 계산서 작성 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즉시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먼저 말을 한 거죠. 저희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만들 때 뭐 이런 어떤 서열량이 발생합니다 라고 신고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변경할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세관청에 다시 변경 신고를 해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을 볼게요.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신청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 신청자는 당해 수출 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서열량에 의해서 서열한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만 표준 서열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가져온 거 있었죠. 수출신고 필증을 한번 같이 볼까요? 수출신고 필증의 상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2번 보이시죠? 2번. 수출 대행자. 밑에 수출 화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제조자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은 2번은 수출 대행자. 밑에 수출 화주. 3번은 제조자 써있잖아요.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수출 대행자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물품을 실제로 수출을 하는 자를 말을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대행을 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자로부터 대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물건을 대신 보내주는 자를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수출 화주라 그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를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수출 대행자랑 수출 화주가 같습니다. 내가 직접 물건을 계약했고 내가 물건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같게 되고요. 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지만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보낸다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다음 3번에 보시면 제조자가 나와있어요. 제조자.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가 2명이 있거든요. 수출자, 그다음에 제조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6번에 보면 환급 신청인 보이시죠? 환급 신청인에 보니까 1번 수출 대행자 또는 수출 화주, 2번에 제조자라 써있죠. 둘 중에 하나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환급 신청인 부분에다가 yes 해도 되고 no 해도 돼요. no 하게 되면 환급 신청 자체가 못 들어가는 거고 yes가 들어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1번이든지 2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자가 환급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봤을 때. 달리 말하면 이게 환급 대상 건인데 불구하고 수출신고 당시에 환급 신청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수출신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정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거기 기재된 자만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발생하거든요. 수출신고 할 때 관세사가 놓친 거죠.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업체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그 업체가 우리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수출신고 정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해야지만 세관에서는 그 기재된 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여기 법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서열형의 계산에 관련해서 자 환급 신청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자라고 한다면은 물품을 만든 자를 말을 해요. 직접 제조한 자. 근데 환급 신청을 한 자가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국내 거래를 할 때 제조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수출자가 한 명인데 내가 A, B, C한테 물건을 사온 거예요. A, B, C가 다 제조한 자인 거죠.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신고를 할 때는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단 말이죠. A, B, C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중에 이제 환급 받을 자가 있으면 그 자를 기재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중에서 그냥 아무도 기재를 안 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상으로 해서 신고하게 되거든요. A, B, C 아무도 그냥 기재하지 않고 그냥 세관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환급 신청의 부분에다가 뭐 2번을 넣던지 1번 넣기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환급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쓴 거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출 물품을 생산한 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둘 이상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수출신고 필증상에 보니까 여기 환급 신청인이라고 하는 자가 A, B 중에 그냥 A를 넣게 된 거죠. A가 그냥 환급 받으려고. 실제로는 A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도 있지만 내가 아니라 B가 만든 물건도 거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자,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하고 지금 물품을 만든 자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당연히 만든 사람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쓴 거잖아요. 보세요. 생산자하고 환급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서열량에 의해서 서열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물건 만들었으니까요.
그 자가 생산했기 때문에 그 자가 작성했던 BOM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자가 직접적으로 작성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소유량을 가지고 했다. 즉 표준 소유량을 가지고 고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쓴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내용 어렵지,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다시 왼쪽에 보니까, 지금 사망을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세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구조 1항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해서 환급을 하거나 업체별 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 원재료 물량을 정해서 환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고 밑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율 변동, 수익 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생각해보면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고 나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제조를 하게 되고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을 받게 되죠. 최초에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그 관세가 있어요. 이거 원래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관세가 환급받는 관세하고 바뀌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수입 가격이 변동되거나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서 최초 납부했던 관세보다도 나중에 환급받는 세액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는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원래 세관 입장은 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만큼만 환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업체가 보니까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과세 가격이 변동되거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세율 적용이 돼가지고 최초 납부했던 관세보다도 나중에 환급하는 관세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과다 환급을 우려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관세율 변동, 수익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일단은 첫 번째 관세율 변동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 봤었던 것 중에 저희 국산 원재료 있죠. 대체 사용하는 거랑 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은 저희 그거 기억나세요? 관세법상에 보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농림축산물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는 국제협력관세에 따라서 WTO 양어 협정에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기본세율 높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죠. 그 경우에는 시장 적급 물량에 따라서 추천을 받은 경우 저세율, 받지 못한 경우는 고세율로 간단 말이죠.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A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B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추천을 받지 않았어요. 추천을 받지 않은 거죠. 추천을 받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추천을 받았어요. 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거 말고 이거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산 원재료 사용하는 거 있었죠. 그냥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추천받았던 세율은 저세율이었는데 나중에 환급받는 것들은 얘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얘로 받겠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더 높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납부했던 같은 물품에 불구하고 지금 최초에 납부했던 세금보다도 환급받는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다 환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둘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 FTA가 있죠. FTA. 협정관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초에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는 관세율이 내가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때는 높은 세율로 계산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수입 가격이 변동되는 것들도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수입할 당시에 물품의 가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얘가 급격하게 가격이 달라지게 돼서 처음에 수입할 당시에는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높은 쪽으로 형성이 바뀌게 돼서 그걸로 환급을 받게 되면 과다 환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최초에 납부했던 세금이 나중에 환급받는 세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물품들, 가격이 변동되는 그런 좀 빠르게 변동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관리를 따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 기간을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도 짧게 정해서 환급하게 한대요. 이게 저희가 3개월로 잡힌 게 있거든요. 3개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저희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한다. 길게 보면 2년이죠. 근데 이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빠르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거 말고 그냥 더 짧게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출을 하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 필증상에 나온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서 그것을 생산을 하게 만들거나 투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정해서 환급을 하는 것들 제한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2호가 있죠.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2항에 해당이 되어서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이것을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국산 원재료 같은 경우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로직은 이거예요. 수입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수출하면서 환급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저희 봤던 것 중에 그 환급 대상 원재료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서 국산 원재료도 받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최초에 수입한 물품하고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하고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수입한 걸로 간주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 실제로 내가 납부했던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반대로 말하면 얘를 처음에 고세율로 환급받았어요. 환급이 아니라 납부하게 된 거죠. 세금 많이 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투입된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한 양이 많지가 않고 실제로는 비가 훨씬 많은 거죠. 국내에서 산 거 있죠. 국산 자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환급 받을 때는 실제로 얘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러니까 여기 국산 이걸로 간주해가지고 얘를 지금 환급 받겠다는 거거든요. 고세율로 해서. 처음에 A를 100개 수입했는데 국산에서는 한 400개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말을 할 때 300개 정도를 300개 안 되겠네요. 그냥 1000개. 똑같이 그냥 1000개로 할게요. 1000개. 1000개. 이거 1000개. 나중에 수출된 물품이 3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그냥 통으로 이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생각한 거는 실제로 내가 투입한 거는 국산만 갖고 한 거예요. 얘는 좀 싸게 갖고 온 거죠. 싸게 구매한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내가 환급 받을 때는 싸게 구매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높게 내가 그러니까 납부한 것처럼 해가지고 높게 환급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수출 유효 기간을 짧게 정해가지고 이게 수입되고 나서 빠른 기간에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물량 자체를 제한을 둬서 환급할 수 있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규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관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세 번째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국산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서 나중에 그걸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평상시랑 다르게 유효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수출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물량에 제한을 둬서 딱 제한적으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올까요? 앞으로.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9조. 여기 보니까 과세청장이 법 제10조 사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 그다음에 환급을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 물품의 생산 공정, 그다음에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 기간, 수출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업체별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 물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원칙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정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2년. 그렇죠?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이것이 수입신고 수리가 되거나 국내 거래가 있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수입한 물품은 2년 안에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보면. 근데 세관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물품 자체가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되죠. 저희가 선입선출, 그쵸? 후입선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수입했을 당시의 물품의 가격이나 관세율에 따른 관세액보다도 나중에 들어왔던 물건들이 더 낮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도 처음에 했던 걸로 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다 환급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걸 우리가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물품의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기간보다도 짧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물품은 지금 수입하는 물품은 저희가 국내에서의 가격 변동이 좀 빨리 발생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거 수입하고 나서는 3개월 안에 물품을 수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물품의 경우는 기간은 제한 두지 않겠지만 다만 환급 받을 수 있는 수량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환급 신청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세관 입장에서는 과다 환급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하고 환급 신청 들어간 세금하고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그 환급 신청을 받는 자가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조의 2를 보겠습니다. 소유랑 사전심사의 신청 등 이랑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14조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10조 1항에 따라 산정한 소유랑, 그 다음에 소유랑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네요. 소유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모르겠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세관에다가 확인을 요청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걸 왜 요청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조하는 업체라 생각해 볼게요. 제가 BOM을 작성을 하게 됐어요. 소유량 계산해가지고 작성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환급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관에서 이거 과다 환급 받은 걸 보인다고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과다 환급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추징을 하겠습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산세가 나오게 되겠죠.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추징을 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정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부가세만큼이 통째로 그냥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내가 추가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되게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BO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환급 받았는데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나버리면 저는 과다한도 받게 되는 거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인해 가지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추징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면 세관에 미리 물어본다는 겁니다. 소요랑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물어보고 결정 받으면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계산 적정 여부, 그다음 계산 방법이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세관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올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저희 서울세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유한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입은 업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소요량만 계산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환급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결정을 내려주겠습니다. 결정받은 대로 환급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안내를. 그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항.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에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정한 소요량, 그다음 소요량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저희 관세법도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품목분류 사전심사라도 나오게 되고 당연히 옆에 보시면 30일 이내 결정하라고 적혀 있죠. 30일 이내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에 가서 제조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제조 공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0일까지 결정하는 거 나와 있는 거고 서류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30일 이내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1조의 2를 볼게요. 1항 소요량 사전심사, 그 다음에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다가 제11조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앞에 보시면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재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에다가 필요한 자료도 구비해가지고 관할지 세관에다가 신청하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2, 제 3항을 볼게요.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심사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항 세관장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통지된 내용에 따라서 환급을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시행령 11조의 1을 밑에 보니까 3항에서는 이제 보정 같은 경우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적혀져 있고 이건 똑같죠. 저희 관세법도 보시면 항상 20일 이내 기간 나와 있었어요. 4항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말이 뭐냐면 현지 확인이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즉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제조 공정 등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세관에서는 결정을 할 때는 제출했던 서류만 보고 심사해서 결정하라고 했던 것인데 세관이 판단해 봤을 때 그 서류만 갖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공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다고 보일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결정을 할 때는 50일 이내까지 결정을 내려서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볼게요. 그 다음에 심사 거절 사유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기한 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나 불복 청구 같은 것들이 진행 중인 경우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저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있죠. 그거랑 지금 겹치는 거거든요. 겹치는 거. 자, 말씀드려 볼까요? 당연히 그 신청을 받는 세관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린 통지 기간이 있잖아요. 통지 기한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미비해요. 그래서 보정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당연히 심사 안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범칙 사건 조사라든지 불복 청구 진행 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처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세관에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불복 청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어진 결정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다른 거랑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다른 곳에서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진행 중인 게 있으면 반려시키라는 거죠. 저희 품목분류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불복 청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받은 것에 대해서 반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라는 거죠. 결정 나고 나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 어렵지 않다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결과는 효력을 잃는다. 지금 이것만 봐도 분명히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안 좋은 얘기 할 거잖아요. 신청 당시에 서류가 이상했다라든지 이런 말 할 거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사실관계 또는 생산 공정의 변경 등으로 소요랑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그 다음에 허위 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 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4호 같은 경우는 타당하다고 해서 맨 뒤에 보시면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써 있죠. 이런 표현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관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접수를 했어요. 세관이 얘기하게 됐는데 세관이 보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세관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에 보시면 6항에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봤었던 대통령령으로 절차를 다룹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나오면 쓸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하고 비슷한 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품목분류 심사하는 거하고도 좀 겹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